주변에 보면 망한 카페들도 많고요. 예, 그나마 단지나 상가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요. 이게 상업시설들이 되게 안 좋아요. 예, 뭐 코로나19로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넣을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도 보면 사무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오는 용도 변화의 수요는 최근에 사무실가 좀 많습니다. 그나마 소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신도시에 상가없는 단독주택 용지들을 분양을 합니다. 예, 강원도에서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 수도권만 해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짓는 신시가지 같은 그죠 신도시 아파트들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나 원흥, 지축 이런 쪽에도 보면 상가협용 단독주택 용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인기 있고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그냥 피해를 받고 파시는 게 좋아요. 저걸 그냥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그죠 거기 짓는다. 그게 뭐 6, 7억 하는데요. 짓는 것도 한 6, 7억 해요. 비용이. 한 3층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6, 7억 하요. 6, 7억 지으면서 머리 다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1층 임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구시가지가 있는 거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심에 그죠 단독주택을 매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위례, 고덕, 동탄 여기 상가주택들이 옛날이요 뭐 이러는데 옛날이가 아니고요 원래 그랬어요. 여기는 이게 삼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저는 자주 가는데요. 가보면 단독주택 용지는 따로 있고요. 그 상가없는 단독주택 용지는 따로 있고 아파트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가려면 걸어가기 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주 수요층이 아파트에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걸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아파트 앞에도 다 음식점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1층에 좀 특이한 음식점들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요. 이게 한 1, 2년 버티기 힘들어요. 투자도 많이 하고 1층을 어쨌든 쪼개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큰데 그냥 혼자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도 많고요.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뭐 안 좋아져요. 1층 상가가 비는 순간 수익률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이게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이유가 1층이 차야 돼요. 네, 무조건 1층이 차 있어야 돼요. 네. 1층에서 한 300이나 500을 받아야지 이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자금 다 투입하셔가지고 이런 신도시 상가 같은 거 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아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뭡니까? 신도시가 아니고 그죠? 네, 기존에 있는 도심에 정말 북적대고 그죠? 시끄럽고 이러는데 그런 데서 하셔야 된다. 예전에 부동산 처음 할 때 선배 따라가지고 땅 보러 갔었는데요. 경치 너무 좋고 그죠? 이런 땅 봐서 너무 경치 좋다고 여기 살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때 선배가 한 이야기가 경치 좋고 남들이 살고 싶은데 절대 사면 안 돼. 비 좋고 매연 많고 그죠? 사람들로 북적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한 2시간씩 걸리는데 이런 데 사야 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허벌판 이런 데 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서울에서 하시더라도 서울에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 오고 이러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뭐 하남이나 위례 이런 쪽에 지식산업센터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 지식산업센터 사러 가보시면 주변이 뭡니까? 허허벌판이에요. 주변이 허허벌판이면 깨끗하지 않느냐? 큰일 납니다. 옆에 또 짓죠. 여기도 또 짓고 저기도 또 짓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자기가 어쨌든 부동산은 낡으니까요. 그죠? 자기께 가치가 별로 없어져요. 무조건 부동산은 사실은 독점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독점에. 더 이상 늘지 않는 거기 투자하시는 거예요. 해운대에 가면 그 해운대 백사장 앞에 최근에 LCT인가 하는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게 뭐 문제도 많았고요. 가격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입주 전에는 뭐 마이너스 피도 있었고요. 고층만 좀 피가 붙어 있었어요. 지금 아마 굉장히 비쌀 거예요.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그거는 무조건 사라. 저도 가서 봤는데 한 50평형 가니까 정말 거의 레지던스가 있고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아파트는 정말 잘 나왔어요. 구조 자체가 50평이 거의 50평대 나왔어요. 주상복합에.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하시라고 했는데 아마 하신 분들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 제가 추천드리냐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봤어요. 그냥 독점이다. 왜냐하면 그거 짓고 난 다음에 해운대에서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울 수 없다는 거는 바다가 보이는, 그죠? 예, 바다가 보이는 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 거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옆에도 보면 더 허벌판이가 여기도 지울 수 있고 저기도 지울 수 있고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소득 수익하고 자본 수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투자 수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소득 수익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소득 수익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가 겸용 단독주택에 상가가 안 나가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물론 여기 제가 자본 수익도 조그맣게 해놓긴 했는데요. 자본 수익도 나오셔야 됩니다. 즉 상가경영 단독주택도 팔면 나중에 올라야 돼요. 제가 있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처음 분양할 때 1억 5천, 1억 6천 했는데요. 지금 한 2억 3천, 2억 5천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조그만 겁니다. 큰 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조그만 것도 막 1억씩 올라요. 왜 오르느냐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미래 가치가 없는 상업용 부동산은 그것도 위험해요. 안 팔려요, 잘.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려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익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소득 수익이 기본적으로 가지만 그 지역의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자본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 하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도심이라는 거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 허벌판이라는 거는 나중에 자본 수익이 안 나와요. 예. 지방에 이렇게 산업단지 옆에 있는 원룸 중에 가보시면요. 저희 이제 있던 학교 봉교는 영산대학교 봉교는 양산에 있었어요. 양산이라는 동네는 산업단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원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임대는 잘 되는데요. 내놓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샀던 가격이 6억인데 5억, 4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예. 임대는 잘 되는데 왜 안 팔리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임대에 맞춰가지고 수익률이 결정되는 측면보다는 미래 가치에 의해서 자본 수익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팔 때 3억에 산 거를 4억에 파는데 저 사람은 4억 사서 5억이나 6억에 팔 생각을 하고 그저 사는 거잖아요. 그 가치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아무리 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들도 많이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사실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시는 게 대지지분 같은 것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지지분은 어떻게 알아? 떼보면 나와요, 그죠? 등기부분 떼보면 나오고. 근데 몇 평이라고 나오긴 한데 그걸 어떻게? 공시지가 다 있어요. 그걸 꼽혀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두세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릉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비 사업들이 만약 된다 그러면 이건 진짜로 이걸 고려해보시고 사셔야 돼요. 서울에도 이렇게 구로주공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떼보면 같은 18평인데 대지분이 달라요. 타입에 따라. 어떤 놈은 10평이고 어떤 놈은 13평이에요. 덜컥 잘못하면 3평이면 뭐라 그랬어요? 3억이면 3억. 3억의 가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대지분 보시고 대지분의 가치를 따지고 오시면 투자하시는데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도 이제 예전에 투자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는 네. 어디가 누구? 거기 있습니다. 거꾸로 깼나? 서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는 저는 이제 한남 더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대지집으로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평형만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삼성동 아이파크라든지 삼성동 아이파크도 맞을 겁니다. 예. 상업지거든요. 그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상업지인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한남동은 상업지보다 비쌉니다. 예. 저희가 엄청나게 좋은 동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수가 좋은 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제자분도 풍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남동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 전화 끊었어요. 예, 여기가 제일 좋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엄청난 대지지분을 깔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비교해 보면 아까 타워 팰리스 이런 데하고도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신고가 되는 건 대부분 그 77억 5천짜리는 한남더일에 최근에 작년에 거래된 거예요. 거래된 건데 저 현금으로 샀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현금으로 샀는데 그 저 셀 수가 없어가지고 예, 바로 앞에 있는 은행에 가지고 개수기를 가지고 왔답니다. 돈 세는 거. 예. 제주도가 한창 투자 많이 할 때 중국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때 각 그 중개사무소에 개수기가 있었어요. 중국 분들도 현금 들고 와서 사요. 제가 이제 미국 대학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대학 하나 만든다고 하시는 분이 중국 분이세요. 예, 우리 그 조선족이신데 성공해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사시고 예, 중국에 있는 거 처분해가지고 야금야금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10억, 20억 이렇게 들고 와요. 예, 아주 특이한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현금으로 샀대요. 저분은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뭡니까? 금고에다가 한 100억은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은행에 현금을 맡기시잖아요. 2천만 원이 예전에 신고해야 되는데 요즘 아마 1,000만 원 또 신고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신고 의무가 있어요. 네, 신고 의무가 있어요. 2천만 원까지인가? 네, 신고 의무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을 현금을 들고 와서 맡기면 은행에서 얘가 현금 들고 와서 내한테 넣었다.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금, 나중에 혹시나, 그죠? 그런 거 모아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하고, 그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두고 눈이 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는 형태는 이렇게 금고에 넣어놓고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예전에 일본에서 비슷하게 했답니다. 부자들이 저런 식으로. 근데 일본은 조금 다르고요. 이게 은행에서 그 계좌를 개설하면 돈 떼고, 계좌 유지하는 거 돈 떼고, 계좌를 없애도 돈 떼요. 외국 은행들은 보면. 제가 핀란드에서 석사를 했는데,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이 자꾸 없어지니까 은행에서 빼가지고 그냥 장롱수에 넣고, 왜냐면 금리는 0이니까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남더일이 사실은 제일 가격이 비싸고, 거래된 거 순위를 보더라도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잘 그런 걸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상생이 처음 시작됐으니까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그죠? 가지고 계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요. 뭐, 가지고 계실지 팔지, 주택임대사업자 어떤 부분은 등록할지, 그죠? 그리고 뭐, 법인으로 할지, 뭐, 요즘 재미는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법인으로 하다가 울산에 있는 거 처음 법인으로 샀다가 바꿨어요, 개인으로. 증여를 할지, 그죠? 최근에 서울은 또 증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제분한테 그냥 주고. 증여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저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시중에서 그냥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해버리니까 시중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증여 비중이 꽤 높습니다. 서울은 뭐 20%씩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물량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거는. 자, 이제 사실 때는 그죠?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도 이제 고민하시고, 그죠? 사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10년 후에 다시 오를 시점에 어떤 아파트가 오를 건가, 그죠?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고령층이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대략 50대 후반, 끝 세대가 50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10년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살까? 지금은 계속 사고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사고 있는데, 70 다 됐는데 아파트 사러 쫓아다니까 그 생각이 좀 힘들어요. 그럴 경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0.7, 0.8 이거는요. 세계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아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역할은 저출산을 막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5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제가 인구학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야기하지 말아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하고 통일하면 된다. 인구가 갑자기 2천만, 3천만이. 근데 통일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집니다. 통독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더 떨어져요. 북한이 지금 한 2명이라고 그러는데요. 1명대로 떨어집니다.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해서. 물론 이제 총합은 늘지만 전체로 보면 줄어드는 게 계속, 전체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한이란다. 우리나라도 줄어요. 북한이 왔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놓습니다, 애를. 예,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IMF 때 안 났기 때문에 1명대로 떨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0.5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10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해답은 안 주고, 그죠? 고민만 하라 그러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아까 이제 강릉이 곧 이제 물량이 많이 없어서 쓰다하기가 좋은 시기는 많은데 가주택 같은 경우는 실리세 10% 내고 실수를 계산했을 때 한 4, 5천까지 가거든요. 근데 서울에 요즘 보면은 이 공시가 이런 미만짜리 예를 들면 남구로역 서울이나 그쪽 창동 역세권 쪽 서울이나 이런 것도 실수가 그거랑 좀 비슷하거나 좀 더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같은 쓰라분이 같이 들었을 때 그 둘 중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더 쉽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인지 사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빌라 같은 거지만 예, 썩은 빌라. 1억 미만, 썩은 빌라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1억 미만이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뭐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사실은 어느 지역에 뭘 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파트 수요가 넘치는 데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단순히 그냥 1억이라 해서 막 사시는 그렇게 것보다는 좀 네.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이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거는 아파트보다 낮은 상품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 수요가 다 흡수가 안 돼가지고 밀려나는 지역들에 사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지역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냥 뭐 1억이라고 해서 막 사시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해 내가 답변을 예. 우리 지역 그 1억짜리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1억짜리 미만에서 무조건 다 사라는 게 아니잖아. 단지 규모 있는 1억짜리 미만짜리 사라고 그러지. 뭐 규모도 없고 떨어진 1억짜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거야. 입지나 단지나 이게 좀 어느 정도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러면 자 1억짜리 미만 진짜 찾으면요. 네, 저렇게 분동이 이런 데 하면 뭐 9억만 이런 안 하나.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어떤 미래 가치를 봤을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땅에 대한 것도 이제 아파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평수는. 그래서 아파트 말고는 전부 다 도심 속에 주택이건 상가든 모든 개인주택이 간에 땅을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된다. 땅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일종의 방석 게임이라고 해요. 그 방석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심 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아마 1억짜리 미만짜리가 땅, 아파트가 아니잖아. 0.5평 1평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가 이렇게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거 다 따지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근데 그게 그 구역 이제 지정 이슈가 있어서 또 잡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구역 지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일단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전차원 장관이 재개발 정책에 대해 얘기했어요. 근데 1년 반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성되고 뭐 어쩌고 하는 과정이 수많은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많은 상황에서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 1년밖에. 확 뒤집어지면 다 또 없어져.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놓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 공공주택을 서울에다가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그랬죠? 공공주택 짓는다고 가격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볼까? 싱가포르는 80%가 공공주택이에요. 그럼에도 20%의 가격 폭등하고 있다는 거야. 공공주택 자본 자체가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예. 그렇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강원도 강릉하고 어떤 우리가 얘기 들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그 비교를 해서 교수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맞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현주 씨의 특징은 뭐냐면 수도권에 뭐 교토적인 걸 많이 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지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1억짜리 균을 서울에 있다면 여러 가지를 봐서 그게 만약에 1.5%, 2,000이라고 그러면 가치가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재개발 건축이 또 만약에 변경됐다.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뭐 르네상스 만들었다가 싹 다 집어엎고, 또 하나는 5월달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약속이다. 그냥 보여주기식이 된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교수님 뭐라고 변호사님이 오늘 발표해가지고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예측을 한다는 게 누군가를 예측하면 쉽지 않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친구로 보십니다. 자, 어쨌든 뭐 교수님 오늘 많은 걸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지금 학답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교수님이 한 15년, 20년 동안 부산에서 또 개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쪽 단양이나 뭐 저쪽 뭐 정춘이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부산하고 비슷해. 지금의 그 낙산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강원도에서 부산 마린시티에 버금가는 거를 만들겠다는 게 야심차게 뻗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강릉도 그렇고 양목도에서 부산하고의 우리 같은 해안가야. 그쵸?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부산을 잘 아세요. 그리고 개발이 어떻게 되고 동부단 지역이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이제 일기생들이 이제 봐가지고 내년 올해 한가기에 부산을 답사를 갈 거야. 그때 교수님 모시고 한번 그 산에서 답사를 초청 듣는 거로. 그래서 부산과 강릉의 그 차이점도 보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 가는 것도 이렇게 가더라. 부산 이렇게 가니까 강릉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거 갖다가 버스 대중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부산을 쫙 돌면서 답사 가는 거로. 일기생만. 아시겠죠? 뭔가 지금 해주실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우리 음식점 9시 문 닫잖아. 우리 빨리 문 닫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명절 잘 되시고 다음 주는 시간이야.